개인의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가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좀 더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의 시대에는 개인이 집단에 묻어서 갈 수가 있었다. 회사 내에 능력 없는 임원이 몇 명 있다고 해도 회사는 오늘도 그럭저럭 굴러간다. 그런데 개인의 시대는 개인이 주인공이자 주체가 된다. 비빌 언덕도 묻어갈 기회도 없다. 다가오는 개인의 시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전환의 능력, 즉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삶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생활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낭독 명상의 탐험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와이즈베리 출판사에서 올해 7월에 출간을 했고요. 서준열 작가가 집필을 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이라는 책의 부제처럼 이 책은 변해가는 사회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특히 직장인들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품처럼 살다가 폐기물처럼 버려질 운명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런 흐름에 수동적으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겪은 경험과 통찰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준열 작가는 12년간의 대기업 근무를 했는데요. 그 경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의 평범치 않은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개인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온 비즈니스 프로듀서이자 또 1인 가구 전문가라는 자신에 대한 소개도 범상치 않은데요. 현재 강남구 1인 커뮤니티 센터 운영 법인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청나라 견문록 열하일기에 이런 짧은 질문 하나가 등장한다. 자네, 길을 아는가? 이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내 길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언제나 그 길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의 미션에 매달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은 잊히기 십상이고 또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몇 년 앞서 퇴사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 라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퇴직 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을 생각을 하면 그 일상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선배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배우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할까 봐서다. 실제로 자녀들과 아내가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긴 하지만 아빠 모르게 자녀와 엄마만의 비밀 단톡방이 따로 있더라고 고백하는 선배도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푸념을 했다. 이 정도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회사로 대체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시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게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20,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회사에 매달려왔던 선배들이 퇴직 권고 통보를 받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퇴직 후 첫날 아침에 느낀다는 그 박탈감과 부담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한다. 매일 출근을 하며 오늘도 열심히를 다짐하던 그 순간들, 자신의 인생에서 회사가 전부일 것이라는 과거의 기대가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사라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미국 유명 시사 잡지인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바로 당신이었다. 그리고 잡지의 표지 아래쪽에는 이런 카피가 쓰여 있었다. 그렇다, 당신이다. 당신은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 당신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당시만 해도 이런 진단은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미래 예측일 뿐 지금 당장 현실에서 우리 같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대는 매년 바뀌는 트렌드처럼 단순히 오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지금 세상이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징후는 너무도 명백해졌다. 기술의 발전은 개인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이 하나의 미디어가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개인이 절대 진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조업 분야마저도 3D 프린터가 등장해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사회문화 역시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혼과 1인 가구. 2020년 기준 서울의 1인 가구는 32%로 가장 중심적인 가구의 형태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가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가구, 주방기구,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일코노미라는 말도 등장했다. 경제구조의 차원에서도 개인이 급부상되기 시작했다. 일명 프리랜서 이코노미가 형성돼서 프리랜서가 일반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 여기에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는 소비의 개념도 뒤흔들어 놓았다. 과거에 소유는 내 것이 아니면 네 것으로 고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이 고정된 소유의 개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타임이 예측했던 진정한 개인의 시대는 각자가 개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가 만발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헌세이커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토목 설계 회사가 있다. 측량과 지도 제작, 도시 엔지니어링, 국토 계획 등의 일을 하는 회사다. 이 회사에서는 평균 400명 정도가 일하지만 그 중에 약 50%에 육박하는 200명은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비정규직 전문가 노동자들이다. 이 회사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면서 정규직 직원에 못지않는 전문성을 얻음은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고 말한다. 한 회사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회사와 노동자 모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IMF 사태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였다. 그전까지 우리 사회는 매우 견고한 평생 직장의 개념과 연공 서열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체제의 변화는 급격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이는 개개인의 수입과 인생의 행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또다시 급격한 대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슈퍼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이코노미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변종된 형태의 고급 노동자가 탄생한다. 그들은 오히려 회사에 얽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발적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 부분에서는 어떨까? 2019년 미국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8%나 증가했다. 영국 프리랜서들의 수입 역시 59%가 늘어났다. 이렇게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비정규직의 일종인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인 체제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직업의 형태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러워하는 직업을 조사했다.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위가 기술직, 3위 교사에 이어 4위를 프리랜서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2004년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식이 확연하게 변했는지 드러난다.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부러워하는 직업은 1위 공무원에 이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순이었다.
프리랜서는 부러움의 대상에 끼지도 못했다.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인 프리랜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기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익은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자들을 섭외하는 것을 지칭한다. 미래의 경제와 기업은 프로젝트의 단위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은 해체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노동 환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언택트로 자유롭게 복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기구로서 노동을 시험해 보기도 했다.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뭔가 대단한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매우 사소한 기술이 이미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 대의 키오스크가 영업장에서 1.5명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으로 1.5명의 임금을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37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런 키오스크의 한 달 대여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정규직이라고 결코 철옹성은 아니다. 지금 현재 단단해 보이는 고용 형태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한때 안정적이고 많은 월급을 받았던 1순위 직업이 바로 은행원이었다. 하지만 은행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은행의 대면 업무는 과거 100%에서 10%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 모바일 앱 때문이다.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은행의 대면 업무는 과거 100%에서 10%로 쪼그라들었다. 그렇다고 이 모바일 앱이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키오스크보다는 어려운 기술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비하면 라이트급 선수의 잔펀치에 불과하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가 뉴 노멀에서 뉴 애브노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호황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황이 일상이 된 세계에서 더 나아가 시장이 계속해서 변칙적으로 바뀌고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기업이 상호 연결된 공동체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지금처럼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는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아닌 평등하고 창의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 형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강제 테스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4계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노동자들을 노동의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계급은 노트북으로 장시간 일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으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다. 이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계급이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노동을 해내는 노동자다. 의사, 간호사, 재택간호, 육아노동자, 농장노동자, 음식 배달 및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노동자, 약국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공무원 등이다. 즉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잃지는 않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계급은 제조업 직원, 또 소매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고된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계급에 속한다. 네 번째 계급은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잊혀진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급이기도 하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누군가가 소비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소비의 기준은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나 제품의 퀄리티 등으로 통칭되는 경쟁력이다. 가성비라는 말도 결국 이러한 경쟁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존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바로 사회적 가치다. 과거에는 제품 그 자체를 보거나 혹은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소비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본다는 의미다.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저개발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무역, 또 비윤리적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RDS 인증 제품, 폐플라스틱이나 기타 폐기된 물건을 재사용해서 만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제품 등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2019년에 불어닥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의 가치가 더해졌다는 것은 단지 요즘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가 달라졌다와 같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로 구축된다. 생산이 멈추면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하지만 소비가 멈춰도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중요한 소비의 측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자신의 일을 찾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건 바로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가치를 앞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 때는 제품의 경쟁력과 함께 젊은 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나 구독경제도 결국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올바른 가치를 설정해 놓으면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의 일은 돈을 줄 테니 일을 해달라와 전혀 다른 문제다. 가치에 충분히 동의하고 동참한 사람은 자신들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보상받는 것 이상의 열정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가치란 양쪽 면에서 파도치듯 다가오는 빅웨이브다. 비즈니스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일의 출발점에서 가치를 점검하고 함께 일하기 전에 조직 내의 가치를 다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치 중심의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이다. 개인이 못하는 것이 없어졌다. 1600년대에 최초의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기업 활동은 주요 경영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로 투자, 제조, 홍보 및 마케팅, 영업, 유통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았다. 만약 지금이 진정한 개인의 시대라면 개인은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선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한데 개인적인 돈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개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존재한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에서 지난 201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작해야 5년밖에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를 받았으면 제조를 해야 한다. 과거 개인은 제조의 영역에는 진입하기 힘들었다. 제조라는 것은 공장을 가진 사장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 공장에는 생산 라인 노동자가 있어야 했다. 거기다가 제조 전 단계인 금형을 만드는 것에만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등장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혼자 설계하고 혼자 만들 수 있고 그것도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투자를 받고 상품을 만들었으면 이제 판매를 해야 한다. 홍보와 마케팅, 영업은 온라인 세상이 해결해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약 5,900억 원이었던 인플루언서 시장이 2020년에는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서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회사도 탄생했다. 다음으로 지식과 정보의 차원을 보자. 회사는 직원을 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시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두었다. 이제는 누구나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행해지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다. 일명 무쿠라고 불리는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공개는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술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료 강의 공개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K무크, KOCW, 에드위드가 바로 그곳이다. 마지막 남은 것은 네트워크인데 이 역시 온라인상의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고 해당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은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이처럼 개인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방송국이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출판사가 없어도 자신의 글을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는 출판사들이 온라인의 출판 공간을 엿보고 있으니 이는 과거와 역전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건 개인의 시대가 우리에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주었지만 그 힘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성이 없는 제품에 펀딩이 될 리가 없고 아무리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든다 한들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시대가 주는 자유와 힘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의 시대 독립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세 유럽의 용병을 말하는 프리랜서였다.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게는 130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혼자서 여러 개의 직업을 수행하는 엔잡러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택배 배송업자,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도 대규모로 생겨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 나는 개인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업의 방법을 독립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독립 비즈니스는 한 개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배양된 역량을 통해 시작되며 협업의 관계를 통해 일의 규모가 커진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뭔가 대비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뭘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립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 독립 비즈니스는 프리랜서, 엔잡러, 플랫폼 노동자와는 매우 다른 큰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건 바로 기존에 일을 주는 회사나 단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엔잡러,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독립 비즈니스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기반을 마련해준다. 굳이 표현하자면 노동을 하면서도 자본에 의한 이익을 쌓을 기회를 가진 노동 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립 비즈니스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다. 성공적인 사업처럼 한 달에 5, 6천만 원 혹은 억 단위의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 직장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개인의 신념과 취향이 투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다. 독립 비즈니스는 개인이 가진 능력과 취향을 중심에 놓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더는 월급을 위해 흥미도 재미도 없는 일에 몰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독립 비즈니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직장에 다니면서 수행했던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자신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일을 토대로 시작하면 된다. 회사 생활에서 배웠던 기본 스킬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어느 정도 콘텐츠와 경력이 쌓이면 다음 단계는 더 높은 곳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의 조그만 실천이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한 상승작용이라는 동일한 패턴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노력을 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독립 비즈니스로 자신의 사업을 만든다면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시대에 걸맞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의 시대라는 것이 개인으로 고립된 시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아무래도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 다소간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느슨한 연대 능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는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다. 느슨한 연대의 본질은 서로 다름, 차이, 다른 취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저 감정적으로 피곤해지기 싫어서 다소 멀리하는 느슨함이 아닌 존경과 배려가 담긴 느슨함이기도 하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개인을 존중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대라는 것은 개인의 시대가 주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가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인의 시대에서 연대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험악한 사회,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지금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이기도 하다. 내가 부족한 것과 네가 가진 것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산술의 개념을 넘어 마음을 담아 함께 걸어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에서 훌륭하게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치유, 균형, 차이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의 연대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연대 정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가 더 굳건하게 연대할수록 우리가 만드는 개인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함께 변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그 연장선에서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소통할지를 아는 것은 그들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돼준다. 우선 20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팬텀 세대라는 말이다. 마치 유령처럼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출하고 또 모르는 사람과도 언제든 대화하고 특정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다시 각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이들의 특성이다.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단체의 성격을 내가 정하고 나 혼자만 소속이 돼도 아무런 불편함도 어색함도 느끼지 않는 것이 새로운 세대가 가진 무경계의 사고다. 지난 2016년 연말 한 지인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을 때 겪은 일이다. 이색적인 깃발을 든 한 20대 젊은 여성을 보았다. 단체의 이름은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고래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몇 명이 소속돼 있죠? 그러자 그녀는 밝고 경쾌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 저 혼자예요. 그리고 그녀는 구호를 외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팬텀 세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은 꼭 돈만 위해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함, 평등함, 그리고 가치 지향이다. 새로운 세대를 대할 때는 각자의 개성 있는 나가 함께 모였다는 의미에서 나들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나와 동일하게 존중받을 또 다른 나를 의미하며 나만큼이나 개성이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뜻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나면 뭐 해서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한다. 사실 나 역시 퇴사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것은 곧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신 앞에 있는 벽을 문으로 바꾸는 열쇠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생에 대한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에서의 뻔한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생과 고통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편하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시선들을 하나씩 걷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부쩍 성장하고 조금씩 내 힘을 확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자인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또 개인적으로 겪은 비참한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구조, 또 이성적 논리, 자아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면서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내면을 바꾸고 또 새로운 생각의 길을 찾게 되면 바로 이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가운데 약 70%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한다. 직장과 직업, 그 간극은 어디일까? 흔히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댄다. 이는 본질적으로 직업과 직장을 혼동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의 직업과 온전한 내 직업이다. 이 둘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혹은 일을 하는 중간에라도 끊임없이 온전한 나의 직업을 꿈꿔봐야 한다. 자신만의 온전한 직업이 있다면 여기에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주변으로 확장하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런 확장을 스스로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소스 멀티 유주 전략, 다른 말로는 원스킬 멀티 잡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온전한 나의 직업을 찾는다고 해서 꼭 나의 취향이 반영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욕망을 줄여야만 한다. 그보다는 운명 같은 일을 찾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한다. 좋아하는 일과 돈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흥미가 가고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 회사는 당신의 역량을 키워줄 평생 인재개발원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거인에 올라탈 때에는 나름의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그 높은 곳에 올라 세상 풍경만 감상할 것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무슨 기회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자신만의 탐험을 해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국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왔을 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순간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를 생각해야 하고, 내려오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 봐야 한다. 회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인재개발원이다. 기업에서 연수를 하듯이 회사에 연수를 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월급이 목적이 아니라 연수가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나를 갈고 닦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회사인 것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모든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일이다. 만약 회사 사장님이 자금난 때문에 은행에서 10억 원의 빚을 내었다면 그 빚을 자신이 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난관을 벗어나야 할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게 된다.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장기화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한다. 회사를 그만두면 행복이 쓰나미처럼 온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리는 없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돈이 쑥쑥 벌리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뿐이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넥스트가 있을 리 없다. 물론 우리에게 앞으로 생길 일도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회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인류가 발명한 거인의 어깨에서 더 크고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내 삶을 지탱해온 존재는 월급이었다. 이제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다면 그간 받았던 월급을 누가 주었는지, 또 어떻게 그 월급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은 회사에서 준다고 생각한다. 상사나 경영진들이 회사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라는 말까지 하는 정도라면 이제 직장인에게 회사는 마치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님의 위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라는 명대사는 바로 이렇게 완성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까지 당신이 받았던 월급은 회사라는 조직이 준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소비자라는 사람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로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이 낸 돈이 회사로 흘러들어오고 회사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특정한 날에 당신에게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당신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먹여 살렸다. 본질은 회사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떤 돈의 흐름 속에 있는가다. 직장인은 회사와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의 흐름에 부속해 있는 것이고,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돈의 흐름 속에 진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전쟁터를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다. 이 세상에는 전쟁터와 지옥 말고도 많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통해 지탱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사회에서의 도태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한때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다. 이 새는 최상위 포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681년에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다. 날개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날지 않아 퇴화했고 마치 닭처럼 땅에서 생활했다. 모리셔스 섬에는 이 도도새의 천적이 없었기에 이들은 아주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 도착한 이후 도도새는 멸종을 하고 말았다. 인간의 포획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다.
회사에서는 경쟁자가 일정하게 존재한다. 경쟁 회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경쟁 제품도 있다. 그러니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자신의 생존 기술을 기르기 위한 경쟁은 언제나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생존 비결은 바로 실행력이다. 성과는 곧 실행력의 다른 말임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생각하면 늘 다급한 마음이 앞선다. 이건 허둥지둥하는 것이라기보다 성과에 대한 갈급함과 비슷하다. 업무의 창의성 역시 데드라인이 있어야 잘 발현된다. 회사가 가르쳐준 세 번째 생존 비결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지식과 정보는 의무감으로서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전투력으로서의 지식과 정보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이미 이것 역시 회사에서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신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바로 이 신상품이야말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결정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재 양성이다. 회사는 계속 새로운 인재를 들여와서 성장시키고 활용하고 승진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을 꾀한다. 인재가 자라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회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인재를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개인의 삶으로 도약할 것인가? 직장인들은 사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언제든 퇴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퇴사의 시기를 선택하는 데 가장 좋지 않은 자세다. 이것은 언제든 충동적으로 퇴사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이다. 준비된 퇴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객관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관점이다. 첫 번째로 나이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단 35살 이전의 퇴사는 매우 무모하다고 본다. 일단 직장 이후에 자신의 일을 꾸려간다면 해당 분야의 베테랑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한다. 이들과 대화하고 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사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고 어떤 분야든 비즈니스의 핵심 맥락을 꿰뚫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독립해서 나의 보험이 될 수 있는 인맥에 대한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건 내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돼 있느냐의 의미가 아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세 번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는 점이다. 즉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해 퇴사 이후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회사의 결정과 행동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언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언제 구조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회사가 언제 사업을 매각하는지 어떤 분야의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기획에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난다. 비즈니스 프로듀서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 바로 기획력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 내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원천 자원의 기획력이 결합되어 있다. 기획력은 흔히 어떤 대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은 목표도 더 잘 성취하고 최소한의 자원만으로도 효과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프로듀서에게도 무엇보다 기획력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온다. 이때 문제란 애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 목표는 그대로지만 오랫동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도달할 줄 알고 갔는데 목표에 명중하지 않은 상태 등이다. 비즈니스 프로듀서는 바로 여기에서 다시 목표와 수단을 재조정하고 최적화된 행동을 설계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행력, 장애물을 돌파하는 열정도 분명 필요하지만 기획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획력을 높이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막막할 때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마다, 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자극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늘 해오던 행동이라도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주의가 환기되고 다른 식으로 사고하게 된다. 즉석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발명자인 에드윈 랜든의 딸이 했던 질문으로부터 탄생했다.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 없죠? 라고 딸이 질문한 순간 랜드에게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해봤다면 실행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실행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또 다른 능력, 즉 반응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해서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실행력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한다는 반응력은 실행에 대한 고민에 또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력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반응력을 마음의 태도로 갖도록 해보자. 훨씬 수월할 것이다. 나는 늘 후배에게 책임감을 뜻하는 영어 responsibility가 response 플러스 ability라고 말해준다. 즉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 반응력을 통해서 완수된다는 뜻이다. 이 반응력은 주어진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에게 주어진 질문에 재빠르게 대답함으로써 주어진 책임감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트 업계에는 피봇이라는 전략이 있다. 최종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탁 하고 내놓고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라도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충분히 실패를 예견하되 계속해서 실패를 감수하면서 또 시작하라는 이야기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송형권 연구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신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커넥서스라고 명명했다. 이는 한마디로 서로 다른 조각을 재조합하는 통섭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이미 알고 있는 기술, 물건,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 연결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사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호모 커넥서스는 다른 인재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다른 조각을 조합 편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양손잡이형 인재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는 양손잡이형 기업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자신의 기존 전문 분야를 굳건하게 지키되 계속해서 또 다른 혁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가 아닌 어벤져스를 만들어 나가는 힘. 비즈니스 프로듀서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뿐만이 아니다. 모인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조직문화 가이드다. 자유와 책임의 조직문화에 대한 가이드라고 이름 붙은 이 문서에는 조직문화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넷플릭스의 가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넷플릭스의 성공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최고가 되도록 서로를 돕는다. 동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 일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 아닌 넷플릭스의 최선인 것을 찾는다. 이 네 가지는 어벤져스의 정신, 그리고 한 명이 레퍼런스를 독점하지 않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 프로듀서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드러날 틈새를 주지 않고 팀의 공통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냉정한 성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를 칼같이 지키는 단호함을 발휘한다. 넷플릭스의 가이드에는 비장함으로 가득하다. 어지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라면 퇴직금을 많이 주면서 내보낸다. 넷플릭스는 성과가 중심이다. 성과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탁월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어서라도 내보낸다. 추상적인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회사에서의 진짜 가치는 그럴듯해 보이는 구호가 아닌 누가 보상받고 승진하고 해고가 되는지로 나타난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고 팀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을 잘 분배하고 그 일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다. 넷플릭스의 문서에서는 이를 맥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훌륭한 매니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대신 적절한 맥락을 설정해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일을 더 잘 해낸다. 마지막으로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활동하려는 비즈니스 프로듀서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주변에서 나도 유튜버나 해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어김없이 그건 이미 레드오션이라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간단한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시장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 여러 시장에서 활동을 해본 경영자들은 시장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 시장은 이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보라색 시장, 즉 퍼플 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퍼플 오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선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블루 오션이라고 유리하지도 않고 레드 오션이라고 불리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장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편견을 제거하고 나면 시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우선 실제적인 경험에 의하면 소비자의 욕구가 진화하는 방향을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시장들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두 번째는 레드오션 안에 블루오션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뭉뚱그려서 거기는 레드오션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음료는 바로 이러한 경우다. 독일의 한 회사의 마케팅 팀의 임원이었던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1990년대 말 신문을 통해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에너지 음료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음료 회사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이미 음료 시장은 포화 상태였지만 유독 에너지 음료는 없었다. 그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파트너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서 탄산을 섞은 고카페인 음료 레드불을 만들었고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특정한 시장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사이드 시장이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가상품의 시대도 함께 열렸다. 케이스 시장, 또 보호필름 시장, 셀카봉 등이 그 사례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자율주행차의 해킹에 대비한 보안 시장도 열린다든지 또 드론 시장이 뜨면 드론을 수리하는 시장도 열린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봐야 한다. 비즈니스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법으로 7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바로 스캠퍼라고 하는 것인데 스캠퍼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위한 질문법 가운데서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만든 방법이다. 대치하기, 결합하기, 또 응용하기, 수정, 확대, 축소하기, 새로운 용도로 생각하기, 제거하기, 거꾸로 생각하고 재배열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강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업 기회다.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좌로 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강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엣지 있는 기획력이다. 특히 강의는 유튜브와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진출 가능하다. 유튜브 영상은 내용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시청자를 붙잡기 위한 재미 요소가 크게 가미돼야 한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청자들의 눈을 확실하게 사로잡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필수라는 이야기다. 물론 온라인 강의 역시 재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영상을 위한 재미와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 정부기관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입찰에 관여할 수 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프렌드십을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찰로 일을 따오는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을 정식 사업의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정부 입찰 사업을 지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지원 기관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높은 인적 네트워크다. 회사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단체의 힘,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다. 혼자가 아닌 함께 뭉쳐 있다면 신뢰성을 더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틀,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면 좀 더 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연대는 분명 기존의 회사 형태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지닐 수 있다. 인센티브나 처벌, 통제가 아닌 협력에 의지한 시스템이 더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의욕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통제를 느슨하게 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각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작용을 한다. 더구나 성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독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는 이러한 다양성에서만큼은 최적의 구성이 아닐 수 없다. 혈연, 학연, 지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수많은 과거의 직업을 망라한 사람들의 연대는 서로가 가질 수 없는 관점을 교환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연대는 우리 안의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본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시대가 온다.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낭독해 드렸는데요. 5장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에필로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 일부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퇴사를 결심했든 혹은 결심을 하지 못하고 기회만 보고 있든 상관없다. 혹은 결심을 했다가 다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재구조화하는 멋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시키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모든 직장인들은 언젠가 직장을 나가 맨몸으로 사회를 만나야 한다. 기왕에 이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퇴사를 위해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둘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퇴사 전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플러스 퇴사 후에 연착륙하는 테스트 기간으로 4+1년 또는 2+3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준열 작가의 이 책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이라는 부제목처럼 급속하게 변해가는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이든 타이든 그 흐름 속으로 뛰어들게 될 직장인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마의 낭독방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